네,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등기법 부동 논술은 다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서를 배울 차례입니다. 등기 신청서는 이제 2차 과목에서 30점이 배점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논술이 다 여기에 쏟아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논술로 쓰는 거하고 신청서로 쓰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렵냐 그러면은 사실은 논술이 더 어려운 것 같고요. 신청서는 뭔가 이렇게 쉽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신청서가 생각보다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계시는데 왜 그러냐면 논술하고 신청서를 별개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논술이 제대로 안 됐으면 신청서는 잘 안 됩니다. 신청서가 제대로 되신 분들은 또 논술은 기가 막히게 잘 써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 과목이 정확하게 70점, 30점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우리 1차에서 배웠던 부동산 등기법의 연장선에 두 개가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 목차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제가 강의 계획서에다가 소유권에다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차 보시면 제1편 총론은 가볍게 봐주시는 거고요. 제2편의 강론에 가보시면 제1장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고 제2장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제 몇 회 나왔는지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지금 구분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가 27회란 말이에요. 27회. 구분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23회 최근에 나왔습니다. 23회 보존 등기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 사실은 구분 건물이에요. 구분 건물. 구분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 표시란을 채우는 게 어렵고요. 나머지 금 두 군데는 뭐냐? 우리가 만일에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라든가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유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저런 어려운 부분이다. 그 외에는 이제 어렵게 내는 부분은 바로 구분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파트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2장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말소, 그 다음에 일부 말소 및 경정 등기, 유증은 두 번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유증은. 그래서 뒤에 가보시면 문제 14, 15번 보세요. 14, 15. 13회, 20회. 유증이 안 나온 지가 좀 됐죠. 올해 27회예요. 그래서 유증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소유권 경정 등기는 지금 소유권 경정 등기는 문제 12번, 18회, 13번, 22회 밑에 가보시면 26회에 보시면 일부 말소 임의 소유권 경정 등기에서 7회 우리가 이 경정 등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논술에서도 중요하지만 신청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소유권 경정 등기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상속 등기하고 엮여 있는 부분들 있죠. 상속 등기하고 엮여 있는 부분들이 주로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탁도 최근에 나왔죠. 24, 25회 보시면 신탁재산 처분, 신탁재산 처분해서 12회, 25회 그래서 연달아 두 번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신탁이 그쵸 나오기는 쉽지는 않겠구나. 만일 나온다면 처음으로 하는 신탁 등기, 신탁 설정에 관한 등기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도 처분은 당분간은 나오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3장에 가보시면 우리가 1차에서 열심히 외우는 부분이 소유권 외 권리에선 근저당을 제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부동산 등기법 부동 논술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근저당권 변경이 있었죠. 근저당권 변경.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근저당권 변경에 나오는데 주로 신청서 이제 설정 등기에서 이제 두 번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밑에 16회 보시면 근저당권 변경 문제 16번이요. 거기에 이렇게 세변 근저당이 주로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 근저당도 많이 하지만요. 실무적으로는 전세권 설정 등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전세권요. 그래서 저기에서 소유권의 권리에서 제가 볼 것은 전세권과 근저당 파트를 보고 넘겨갈 거예요. 뭐 지상권 있고요. 지역권 있지 않나요? 하는데 지상권은 주로 나대지 위에다가 아무것도 없을 때 여기에다가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하면서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주로 되는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지상권 설정 등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지역권 등기는 지방에 꽤 있으시더라고요. 지방에 지역권 등기가 꽤 있더라고요. 지방에. 그래서 주로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전세권하고 근저당을 보겠노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4장 가보죠. 올해 1차도 그렇지만 작년에 2차 논술이 부동산 등기법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제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보시면 가등기, 기한, 본등기 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본등기 자체가 저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면 이 본등기 자체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래서 소유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등기 파트도 볼 거예요. 이번 순환에. 제5장에 보시면 그 밖에 등기가 있는데 등기명의 표시 변경이라든가 분필, 하필 등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번 순환에는 보지 않을 겁니다. 제가 동차반에서 여러분에게 안내할 것은 소유권 보전, 소유권 파트, 소유권 이전 말소, 경정, 그 다음에 전세권과 근저당, 그 다음에 가등기 파트만 공부를 하고 동차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이제 문제 읽는 저도 숨차고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숨차고 서로가 숨이 찰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는 완벽하게 외우자 해서 제가 몇 가지를 딱딱딱 찍어드리면 그거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시고 신청서도 모의고사도 그런 식으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보죠. 뒤로 넘기셔서 신청서 구경부터 할게요. 7페이지 가보시죠. 7페이지. 저희가 이제 신청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7페이지 같은 것을 저희가 신청서 갑지라고 합니다. 신청서 갑지를 이제 양식지가 등기소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라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거기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저는 이제 기본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말씀드린 거고 밑에 보시면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는 여기는 이제 등기관들이 접수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채우고 등기관들이 저기다 도장을 찍고 각종 통지라는 것은 등기 마치게 되면 각종 통지가 있죠. 저희 등기 완료 후에 통지 뭐합니까? 등기소에서. 일단 그 대장소관청에다가 연락을 하잖아요.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쵸? 대장소관청에다가 연락하고 또 어디다가요? 세무서에다가 연락을 하고 만일에 직권말소 사항이 있으면 직권말소와 관련돼 있는 법원에다가 통지하는 절차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등기 완료의 뜻 통지, 등기필정보 작성, 통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거기에 관한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보시면 부동산 표시하고 가로 거래신고 관리번호하고 거래가액이 보이시죠? 자, 부동산 표시 옆에 가로를 보시고 커닝하시고 그 공란에 보시면 밑에 거래신고 관리번호하고 거래가액이 딱딱 적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3순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저 거래신고 관리번호를 분명히 부동산 표시 옆에다가 가로하고 줬는데 본인이 저기다가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로의 거래신고 관리번호에 맞춰서 밑에 공란에 거래신고 관리번호가 적혀 있고 옆에 거래가액이 있잖아요. 근데 이 거래가액이 뭐냐면 원칙적으로 이제 매매금액을 말합니다. 여기다가 매매금액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웃이에요. 안 돼요. 분명히 힌트를 가로를 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정결해서 내려가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거래신고 관리번호라고 써있죠. 근데 어떤 분이 저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번호라고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아웃이에요. 왜 그러냐? 이 부동의 문자로 거래신고 관리번호 점점 거래가액은요 여러분 손으로 쓰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게 부동에 인쇄가 돼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계신데 인쇄가 안 돼 있어요. 저기가 여기 란이 그냥 백지로 있으니까 본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번호라고 쓰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거래신고 관리번호 매매금액이 아니라 거래가액이라고 분명히 콱 찍어 주셔야 돼요. 거래가액은 매매금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래신고 관리번호를 언제 쓰느냐? 제가 설문을 보시게 되면 근저당 설정에서도 거래신고 관리번호를 주어질 거고 전세권 설정에서도 거래신고 관리번호를 주어질 겁니다. 우리 1차에서 배운 거 있어요. 거래신고 관리번호는 부동산 거래신고예요. 부동산 거래신고. 옆에 보시면 뭐도 있었어요? 거래가액이라는 표현도 있죠. 거래가액은 저희가 언제 등기해요? 거래가액 등기. 1차에서 배우기를 뭐라고 했냐면 매매계약서를 등기 원인 서면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거래 신고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래가액 등기를 한다고 했어요.
거래가액 등기를 한다는 것은 거래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관리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우리 1차에서 배운 거 있어요. 1차에서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판결 정본을 가지고 들어올 경우에는 거래가액 등기 안 한다고 배웠어요. 화해조서라든가 조정조서도 안 돼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때도 거래가액 등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소유권이고 매매 예약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1차에서 배운 거예요. 매매 예약서를 가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할 때도 역시 거래 신고해요. 1차예요. 다 1차 지문이었어요. 판결 정본 가지고는 거래가액 등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할 때도 이전 청구권 가등기. 역시 거래 신고 안 하죠. 소유권 외에 나머지 권리에 관한 등기할 때도 우리가 거래가액 등기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문에서 지문에서 거래가액 번호, 거래신고 관리번호를 여러분한테 주어진다고 해서 주는 대로 줍줍 받아 챙기시면 안 된다고요. 그거를 이제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삼순안에 무슨 문제를 냈냐면 재외국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미국인이에요. 미국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김철수라는 사람이 미국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 어디 주소를 주면서 제가 가로하고 주민등록번호 하나 주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있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이걸 두 개를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재외국민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인이면요. 여기다가 앞쪽에다가 미합중국인이라고 국적을 취득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분명히 설문에서. 미국이니까 미국 사람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그쵸? 한국에도 미국 사람이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국 주소가 있다고 미국 사람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미국 국적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국 주소인데 미합중국인이라고 표시가 안 됐으면 재외국민입니다. 재외국민.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면 뭘 가져가야 돼요?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되는데 사무소에서 이걸 쓰신 분들이 계신데 다 아웃이에요. 다 아웃. 다 아웃이에요. 이제 취사 선택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번호 어떻게 해요? 국내거소 신고번호 쓸 수 있나요? 재외국민 안 되잖아요. 세 개의 번호를 던져줬다고 해서 다 주워 먹으면 안 된다고요. 주민등록번호,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다. 미합중국인이면 둘 중에 이거 하나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미합중국인이 아니라 단순하게 재외국민은 무조건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그럼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서면은 뭐예요? 말소자 초본 같은 거 있죠. 그걸 내는 거예요. 그걸 잘 주워 먹어야 되는데 막 주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신고 관리번호를 주게 되면 지금 등기 원인 서면이 매매 계약서인지 아니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매매 예약서를 등기 원인 서면으로 하는지를 잘 보고 판결 정본 들고 오면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판결 정본을 가지고 거래 신고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 정본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니까 뭐 해야 돼요? 검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1차 할 때도 공부할 때 조심해서 많이 봐주세요 하고 말씀드린 이유가 1차에 가고 먼 거 아니에요. 1차를 신청서 한 장에다가 올인해야 되는 케이스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보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맨날. 자, 그 다음 등기 목적, 등기 원인과 연월일.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우리가 조심하실 게 뭐냐면 나중에 보존 등기 파트 와서 판결 같은 경우 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환매 특약이란가 그런 것들 좀 있어요. 근저당권 이전했을 때 우리가 확정 전에는 뭐, 확정 후에는 뭐 있었죠? 예, 확정 전에는 뭐예요? 계약 양도. 확정 후에는 피담보, 그 확정 채권의 양도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워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논술에서. 등기 목적, 이전할 지분,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나오는데 항상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독 신청이라는 표현들이 있죠.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이라는 표현에서 어제 삼순안에 어떤 분이 토요일이구나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저기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있는데 그럼 보존 등기 같은 경우는요. 소유권 보존요.
소유권 보존 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 의무자가 없죠. 아니 뭐 등기 기록이 있어야 뭐 등기 의무자가 있죠. 그쵸? 그러면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저렇게 란이 나눠져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등기 의무자 란을 라든가 등기 권리자 란을 삭제를 하나 해주셔야 돼요. 거기를 지워주시고 그 란에다가 신청인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것도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의무자란, 권리자란은 여기 공란이 넓은 것 같아도 글씨 크신 분들은 별지 기재로 해갖고 따로 뽑아서 쓰시면 돼요. 그것도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보시면 돼요. 8페이지 가요. 이게 8페이지가 바로 등기 신청서 을지입니다. 을지. 예, 갑지, 을지. 갑지는 앞에 거, 뒤에는 을지. 이거 여러분들 책이니까 앞뒷면으로 나오는 거고요. 법원의 모든 서류는 양면으로 쓰지 않아요. 양면을 쓰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갑지, 을지가 A4 용지 2장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간인을 자꾸 찍는 거예요. 예, 나중에 개업을 하시면요. 그 쓸데없는 화분 들고 오지 말고 A4 용지로 A4 용지를 나한테 개업 선물로 달라고 하셔야 돼요. 정말 종이가 많이 들어가요. 종이가. 예, 이면지 활용 못 하잖아요. 개인정보 있으면 또 이면지 활용도 안 돼서 A4 용지가 정말 많이 드는 이유는 법원에서 양면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양면을 안 씁니다. 자, 위에 보시면 부동산별 시가 표준의 국민주택 채권액이 보이죠? 자, 국민주택 채권은요. 언제 하는 거예요? 국민주택 채권 매입은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모든 순간에 국민주택 채권이 하고 근저당 설정도 우리가 하죠. 옆에 보시면 시가 표준액 옆에 국민주택 채권액이 보이십니까? 원칙적으로 소유권은요. 이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수수료가 보일 거예요. 매매 같은 경우는 취득세는 매매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기 신청 수수료는 부동산 개수만큼 신청서 수수료를 내고 있더라. 뭐 몇 개 내는지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많이 중요치 않습니다.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가 보이십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서류 형태로 냈었는데 요즘에는 번호라는 게 있어요. 번호.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에다가 등기필 정보에 있는 그 번호를 저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첨부 서면란은 앞쪽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서 저기 란을 채우시고 필요 없는 서면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넣어야 되는 서류를 누락을 하게 되면 몇 호입니까? 첨부 서면이 누락이 되면 몇 호예요? 9호로. 9호로. 예, 9호로 각하예요. 그래서 첨부 서면을 누락을 하시면 안 돼요. 제출 근거 쓰다가 첨부 서면 누락을 시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신청서 갑지, 을지를 쓰는데 예, 동차반은 올인을 하시는 게 더 낫다. 제출 근거를 열심히 쓰겠다. 한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동차반에서는 신청서 갑지하고 을지에 올인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제출 근거 규칙 46조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되는지만 보시면 동차는 완벽한 겁니다. 밑에 연월일이 보이시나요? 연월일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 시험 보는 날짜가 될 거예요. 저기다 접수 연월일을 쓰거든요. 접수 연월. 위임일자를 쓰는 게 아니라 접수일자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위 신청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죠. 여러분들이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가는 것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홀로 등기 소송을 하고 있다. 나홀로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위 신청인 옆에다가 쓰시는 거고요. 법무사 자격으로 여러분들이 등기 신청서를 쓰시게 되면 위 대리인 옆에다가 법무사 누구누구 하고 직인 찍고 밑에다가 사무소 소재지를 쓰는 방식으로 신청서를 쓰시고요. 밑에 보시면 무슨 지방법원 귀중이 보이죠? 이게 바로 관할입니다. 관할은 이제 설문에서 다 주어질 거예요. 관할을 잘못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관할이 아닌 곳에 등기 신청서를 집어넣으면 2호로 바로 각하예요. 보정도 안 돼요. 예, 그래서 관할을 틀리시면 안 되고 무조건 주어지는 대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충분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관할은 그게 아닌데 하시고 실무하신다고 목에다가 핏대 세우시면서 그 관할이 아닌데 하면서 마음대로 쓰시면 안 돼요. 주어지는 정보대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4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칙 43조 가주시고요. 규칙 43조 조문 봐주세요. 제가 논술 강의했을 때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논술 강의했을 때.
우리가 논술을 쓰게 되면 신청 절차를 써라. 신청 절차를 쓰게 되면 1번에 신청인 써주시고 2번에 신청 정보 써주시고 세 번째 첨부 정보를 써주시면 됩니다. 요즘에 시험의 트렌드는 뭐냐면 다 쓰는 것보다 이것만 딱 하나 묶거나 이것만 하나 딱 묶거나 이러는 게 시험의 추세예요. 논술의 시험 문제가 옛날에는 신청 절차에 써봐라 이것서 쫙 했는데 요즘에는 이것만 탁 묶거나 이것만 탁 묶거나 이것만 탁 묶는다고요. 예, 어디를 잘 외워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암기를 잘 고루고루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신청이 나오게 되면 머릿속에 기억하시게 법 23조를 머릿속에 딱 거론하시면 돼요. 뭐 거기서 1항이든 뭐든 걸릴 거예요. 신탁 등기라든가 가등기 말소는 이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그 조문이 있긴 한데 일단 법 23조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 신청 정보가 나오면 제가 규칙 43조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했죠. 보존 등기 같은 경우는 규칙 43조에서 멈추면 안 돼요. 보존 등기는 규칙 121조 1항이 탁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한번 조문 가볼까요? 만일에 보존등기 신청서를 써라. 그러면 규칙 43조에 맞춰서 쓰고 난 다음에 규칙 121조 1항이요. 1항. 1항인데 2항이라고 썼네요. 1항 가보세요. 1항. (1항을) 가보시게 되면 121조 1항이요. 121조 1항. 121조는 보존등기 신청에서 신청이라는 곳으로 조문이 끝나게 되면 안에 신청 정보 내지 제가 첨부 정보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항에 보시면 법 65조에 따라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65조 각호 어느 하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 뜻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쓰고 다만 이 경우에 43조 1항 5에도 불구하고 원인과 연월일은 쓰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앞쪽에 부동산등기법 65조 제 각호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신청 근거 규정을 쓰라는 거예요. 신청 근거 규정이 있으면 신청 근거 규정을 써라. 근데 원인과 연월일은 쓰지 말으라고 분명히 조문이 있고 2항, 3항, 4항은 전부 다 첨부 정보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첨부 정보. 토지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할 때 뭘 갖고 그래요? 토지 대장 등본을.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하고 그 밖에 서면이 있고 3항 건물일 경우는 일정한 경우에 토지 위에 여러 개 건물이 있으면 뭘 갖고 와라? 도면을 첨부해라. 4항도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일정한 경우에 도면을 첨부하라고 해서 쫙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조문을 잘 봐주세요. 조문. 그러면 우리 저기 한번 가볼까요? 대위, 채권자 대위 한번 가봐요. 채권자 대위가 만일에 등기 신청서로 나오게 됐다. 조문 안 보고 그냥 밀어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 훌쩍 뛰는 건 없어요. 자꾸 조문을 보면서 연습하다가 나중에 내년에 가셔서 완벽하게 쓰려면 일단 규칙 43조 써주시고 난 다음에 뭐에 가야 돼요? 규칙 50조 가보세요. 채권자 대위가 나왔다. 그럼 43조에 맞춰서 쓰고 난 다음에 뭐가 남았습니까? 피대위자는 어디까지, 대위자는 어디까지, 그쵸? 그 다음에 뭘 쓰래요? 대위 원인 써주고. 그 보이십니까? 그래서 채권자 대위면 규칙 43조 플러스 규칙 50조를 튀어야 되는 거예요. 규칙 50조를. 조문을 순서대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첨부정보 한번 가볼까요? 첨부정보 규칙 46조 플러스 규칙 알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감증명 파트 기억하셔야 돼요. 인감증명 규칙 60조, 61조. 인감증명 넣는 사안이 아니면 여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쵸? 예, 이렇게 해서 쭉 가시면 돼요. 그러면 비법인 사단 한번 가볼까요? 비법인 사단 재단. 비법인 사단 재단이면 규칙 46조에 맞춰서 첨부 정보를 넣고 플러스 뭘 넣어야 돼요? 규칙 48조 가서 첨부 서면 정관, 그 다음에 대표자 자격증명 서면, 그 다음에 사원총회 결의서에 관한 내용, 그 다음 뭐 있어요 또? 예, 대표자의 주소와 번호 증명서면 넣고, 그쵸? 인감증명 파트에 가려면서 우리가 규칙 60조 1항 8호 보세요. 1항 8호. 1항 8호에 걸시면 예규에서 비법인 사단재단에 예규에서 하는 경우 인감증명 사원총회 결의서하고 대표자 자격증명 서면에 성년 2인자 인감이 있잖아요. 그거 규칙 61조 1항에 가시면 만일에 비법인 사단이
단체인데 비법인 사단이라면 누구의 인감 들고 그래요? 대표자 개인 인감요. 그런 식으로 쭉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문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조문 안 보고 이 신청서 교재만 보시게 되면 얘가 왜 넣는지를 몰라요, 저희가. 조문을 꼭 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문을. 예, 조문을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규칙 46조에 가보시면 우리 규칙 46조 1항 6호 한번 볼까요? 1항 6호. 1항 6호에 보시면 새로 등기 명인이 되는 등기 권리자는 뭐하고 뭐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 주소와 번호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등기 권리자가 외국인일 때는 어떻게, 재외국민일 때는 어떻게, 비법인 사단 재단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비법인 사단 재단이 새롭게 등기 기록에 올라가게 되면 주소 증명서면은 뭐예요? 정관이요, 정관. 번호 증명서면은 뭐가 됩니까? 단체에 관해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필요하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면 넣고 단서,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누구 거도요?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서면도 내라. 제가 1차 할 때도 그렇고 논술할 때 여기다가 공동이라는 단어를 쓱 집어 넣으라고 했죠. 공동이에요. 공동으로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서면을 제공하는 겁니다. 단독 신청일 때 피상속인, 특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피상속인 것도 낸다고 1차에서 말씀드리고 논술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왜 낸다고 했어요, 제가? 동일인 증명서면으로 내는 거예요. 공동 신청 아니잖아요. 왜 냅니까, 피상속인 걸? 동일인 증명서, 실무도 다 내고 있어요. 그냥 낸다고 하시면 안 되겠고 뭔가가 내가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럼 동일인 증명서면으로 그걸 끌고 들어가시면 돼요. 거기에 맞추시면 이제 신청서가 웬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대표적인 기본적인 조문을 해다가 이 알파들이 있다라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죠. 신청인의 법 23조에다가 각 측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보존 등기를 신청하려면 보존 등기인이 누구냐. 법 65조에 있고 채권자 대위를 하게 되면 대위자가 등기를 신청할 때 포괄 승계인 법 27조 여기 들어가고, 그쵸? 법 27조도 여기 들어가고, 상속등기,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 말소는 공동 신청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법 93조 단독 신청하는 조문도 있고, 가등기가 원래 공동 신청인데 단독 신청하는 조문 법 89조도 있고, 알파들이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공식이 좀 서 있어야 이게 논술하고 신청서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냥 교재 보고 드립다 막 집어넣는 거는 저는 비추예요. 그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외우는데 한계가 있어요. 자꾸 내가 이게 지금 보존 등기다, 이전 등기다,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라면 외국인이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꾸 생각해 보면 조문이 빨리 튀고 주소 증명서면은 뭐가 있지? 번호 증명서면은 뭐가 있지? 얘네 인감은 어떻게 정리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해야 돼요. 자꾸. 교재 많이 본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1차도 그렇지만 2차생들도 책 많이 본다고 해서 많이 아는 거 아니에요. 책 두껍다고 해서 많이 아는 게 아니라고요. 한 것만 열심히 패보라고요. 예, 그거면 여러분 합격하십니다. 이거보다 실무 가면 더 어려워요. 자, 4페이지 가도록 하죠. 4페이지. 규칙 43조 1항, 2항 이렇게 제가 조문을 대표적인 것만 넣어봤어요. 1항에 보시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 국호의 사항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음 항목의 구분에 따라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데 토지는 34조 3호부터 5호까지 건물 봐주시고 구분 건물인데 구분 건물을 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11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1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동산 표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토지 표시, 그 다음에 일반 건물, 구분 건물로 나눠지는데, 토지보다는, 토지는 이제, 만일에 토지가 여러분 신청서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되게 뭐가 꼬여 있어요. 채권자 대위라든가 비법인 사단 재단이니까 뭔가 꼬여 있을 거고요. 일반 건물이 나오면 조금 심플합니다.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이 나왔다. 구분 건물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요, 보존 등기 아니면, 임차권, 용의권이요. 용의권. 구분 건물에 대해서 용의권 설정 등기를 해봐라. 대지권 등기가 돼 있으면 구분 건물에만 저희가 전세권 설정할 수 있지 대지권에다가는 저희가 전세권을 못 설정하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부분을 어디까지 뺏겨 쓸 수 있느냐, 어디까지 뺏겨 쓰느냐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쓰냐, 이 폼 신청하면 바로 튀어나오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결과물만 보시면 이게 곤란해요. 그래서 특히 실무하신 분들이 나는 자신 있다고 하는데 죄다 틀려갖고 온다는 거. 우리 실무하시는 분들은 계급장 어깨에서 떼세요. 본인이 실무에서 잘하는지 몰라도 시험은 시험이에요. 시험에 안 맞춰지게 되면 자꾸 떨어집니다. 실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불합격생이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실무하는 사람이 왜 떨어지지? 건방이 떨어져요. 그래요. 건방이. 시험은 굉장히 겸손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시험이든 겸손하셔야 돼요. 자, 11페이지 가보시면 맨 위에요. 1점 강원도 강릉시 유천동 584 답 2651 제곱미터죠. 지금 보시면 1점, 2점을 쓴 데는 이유가 있어요. 부동산이 몇 개니까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옆쪽에다가 1점, 2점이라고 붙이고, 지금 보시면 584 번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어요. 그쵸? 단순하게 번지를 떼고 있고요. 답전하는 순간 이거 농취증 사안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일반 건물 보세요. 일반 건물. 학원 같은 건물 생각하시면 제일 빨라요.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저렇게 도로명 주소가 탁 끼어 있어요. 건물에 관해서 저희가 무슨 등기를 한다. 위에 강원도 강릉시랑은 다르죠. 토지 같은 경우는 도로명 주소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액션을 취하고 뭔가 등기를 신청한다. 그러면 도로명 주소가 탁 껴요. 도로명 주소는 토지를 기준으로 간 게 아니라 건물을 기준으로 도로명 주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건물에 관해서만 도로명 주소를 저희가 신청서에 써주셔야 되는 거고, 토지하고 건물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구조가 있고 2층짜리 주택이고 1층, 2층 이렇게 지하해가지고 이게 대충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건물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구분 건물 보세요. 기분 건물. 구분 건물은 외우실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1동 건물. 크게. 제가 노란색으로 한 데다가 형광펜 딱 칠하시면 돼요. 이게 흔히 말해서 목차로 치면 대목차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목차급이다. 요거를 목차를 잡아야 돼요. 목차. 1동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가 큰 줄기예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소목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외울 때는 1전대라고 외우는 거예요. 1전대. 1동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대주권의 표시. 자, 그래서 1동 건물의 표시 한번 봐주세요. 1동 건물의 표시 보시면 지금 서초동 1500-2번지하고 1503번지에 무궁화 아파트 제기 101동. 지금 두 필지 위에 아파트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101동이. 그쵸? 두 필지 위에 아파트 하나가 올라가 있는 거라고요. 한 동짜리가.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도로명 주소가 보이고, 그 다음에 구조가 보이고 5층짜리 건물에 대해서 1층, 2층, 3층, 4층, 5층 지하실까지 이렇게 건물 표시가 등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뒤로 가시면 전유 부분 건물 표시는 101동 101호의 문을 탁 열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의 구조와, 그쵸? 면적이 보이십니까?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면적은 얼마. 그래서 101동을 꼭 누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누락을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위에 1동 건물 표시에 101동이라 쓰지 않았냐. 그런데 다 저렇게 쓰고 있어요. 이 폼 신청도 저렇게 나오니까 저 그대로 101동 이런 거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대지권의 표시 보세요. 대지권의 표시 보시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보이십니까?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이게 소목차가 뭐예요? 정말 저도 많이 썼겠죠. 눈 가리고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다 시험 다 봐줘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이게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물론 등기 기록을 주어서 등기 기록을 가지고 저희가 뺏겼을 수도 있는데 이게 보존 등기라든가 아니면 구분 건물에 대해서 아무런 표현 없이 이렇게 주어질 수 있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예요. 토지 표시고 대지권의 종류. 지금 보시면 두 필지여서 토지 표시에 1점, 2점이라는 목차가 1년 번호가 탁탁 꽂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토지 표시는 지목과 면적이 보이십니까? 1동 건물 표시에 있는 토지 부분과 여기 전유 부분, 대지권의 표시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요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귀찮아 죽겠죠? 1차는 눈으로만 밟으셨죠? 2차는 귀찮은 거, 암기하기 힘드신 거 이제 진짜 머리 쥐나요. 1차 때 두통약 먹은 거 2차 오면 통으로 입에 다 털어넣어야 2차를 통과해요. 1차는 수험생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어디 감히 1차생들이 수험생이라고. 아직 공부도 안 한 건데. 2차가 진짜 머리에 쥐나요. 두통약을 아마 달고 사시게 될 거예요. 외울 게 너무 많아서. 토지 표시예요. 그래서 지목과 면적이 나오고 대지권의 종류 보시면 토지가 두 필지였기 때문에 1점, 2점. 지금 대지 사용권은 뭡니까? 소유권이기 때문에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쓴 거예요. 대지권 비율은 1점, 2점에 대해서 각각에서 이 사람이 101호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지분이죠. 그쵸? 그걸 거기다 쓰는 겁니다.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가 아니라 이 대지권 등기를 신청한 그 날짜가 그 원인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뒤로 가서 볼 거예요. 자, 위로 가셔서 몇 가지만 보세요. 11페이지 다시 가보세요. 11페이지. 11페이지 가시면 1동 건물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0-2번지하고 1503번지 봐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규칙 조문 다시 한번 가봐요. 볼 게 있어서 그래요. 볼 게 있어서. 규칙 43조 1항 3호 1항 1호 3목이요. 3목. 자, 규칙 43조 가겠습니다. 43조 1항 아까 구분 건물 표시 한번 보세요. 다시. 거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다목에 보시면 구분 건물, 1동의 건물 표시로서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번호, 구조, 종류, 면적 끊고 전유 부분 건물 표시로서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 보고 지금 11페이지 다시 가보세요. 1동 건물 표시로는 뭘 쓴대요? 1동 건물 표시로는 소재 지번 썼죠. 서초구, 서초동 1500-2번지, 1500-3번지 쓰고 그 다음에 건물 명칭은 뭡니까? 무공화 아파트. 보이십니까? 제 101동. 그 다음에 건물 명칭과 번호 썼죠? 구조 종류는 뭐예요? 구조는 뭡니까?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그 다음에 구조 면적. 구조 종류. 종류는 아파트라는 게 보이시고 면적은 1층, 2층, 3층, 4층 각 층에다 쓰고 전유 부분 건물 표시 뒤로 넘어가 보세요. 전유 부분 건물 표시는 자 건물의 번호 쓰고 구조 쓰고 면적 쓰라고 해서 지금 조문에 있는 거 그대로 지금 표시란에 채웠죠. 구조 보이십니까? 면적 건물 번호, 면적, 구조 보이시죠? 다 보이시죠? 그거 쓰고 그 다음에 대지권에 대해서 대지권이 있는 경우는 그 권리의 표시를 써라. 그게 바로 대지권의 표시예요. 대지권의 표시는 이거를 어떻게 뺏겼을 거냐 외워주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목차 잡고 거기 안으로 쑥쑥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다만 부분을 보려고 온 거예요. 다만 1동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은 1동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은 어디를 말하느냐? 11페이지. 11페이지 다시 가보세요. 1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부터 시작해갖고 지하실까지 이 세 줄 있죠. 여기는 언제 쓰래요?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만 여기를 뺏겨 쓰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우리가 101동짜리 전체를 사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우실만 사기 때문에 저 철근 콘크리트조 슬레이브 지붕 5층짜리 아파트부터 지하실까지는 우리가 보존 등기라든가 건물 표시 등기할 때만 베껴 쓰고 나머지 등기할 때는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다만 또 마저 가요. 그 표시를 쓰고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 다음에요. 뒤로 넘어가시면 대지권의 표시 맨 밑에 보시면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보이십니까? 등기원인과 연월일 2008년 2월 3일 및 대지권 있죠? 이거는요. 건물 보존등기, 구분건물 보존등기하고 대지권 등기 신청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럼 건물에 대해서 이전 등기라든가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때는요. 안 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아이고 귀찮아라. 귀찮아 죽겠죠. 참아야 돼요. 2차는 1차보다 더 많이 참아야 돼요. 1차 할 때는 잘 하시는데 2차 오면요. 욱하는 게 막 나와요. 이런 걸 내다니 이러다가 공부 안 해. 나는 객관식으로 가서 때려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 예, 1차까지는 견뎠죠. 1차생은 수험생이 아니라고요. 계속 말씀드려요. 여기를 잘 뺏겼어야 돼요. 내가 왜 저러고 있냐. 써야 돼요. 남들은 쓰는데 나는 못 쓴다? 그럼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거지 남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봐주시고 그거를 저희가 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다시 앞쪽으로 가요. 4페이지요. 예, 규칙 43조 보실 분들은 규칙 43조 잘 봐주세요. 그래서 4페이지 가보시면 제가 다목에다가 밑줄 딱 쳐놨죠. 1동 건물 구조 종류 면적은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와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그때만 딱 쓰는 거예요. 제가 밑줄 쳐놓은 거 그냥 미쳤다고 쳐놓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등기 신청서를 보시면 저게 어느 순간에는 나타났다가 저 부분이 어느 순간에는 안 나타났다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왜 나타났다가 왜 사라지는지를 모르고 저희가 공부하는데 그 조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2호 신청인의 성명, 번호, 이거 우리 주소, 번호 씁니다. 신청인이 단체라면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단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씁니다. 자, 3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는 단체도 쓰지만 누구도 쓰다? 대표자의 성명, 주소 쓰고 2항 내려가봐요. 2항.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인 경우에는 누구도 쓰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번호. 법인인 경우하고 비법인, 사단, 재단인 경우에 대표자가 신청서에 어디까지 기재가 됐는지를 잘 봐주세요. 법인이면 대표자의 성명, 주소까지만. 비법인, 사단, 재단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소, 번호까지만 써준다. 4호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다. 대리인이면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죠. 그들의 성명, 주소까지만. 등기 원인과 연월일, 등기 목적 7호. 등기 필정보는 항상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부분 보세요. 등기 필정보는 공동신청이거나 승소한 등기모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내고 있다. 그러면 우리 판결에 의한 등기 안 내고요. 그쵸? 상속 등기할 때도 안 내고 보존 등기할 때는 이미 없고 환매 특약은 공동신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 낸다고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1차 할 때. 그쵸? 그런 부분들이 여기 엮여 있고 저 등기필 정보를 제공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제공할 수 없다. 그럼 법 51조로 튀어야 돼요. 확인서면, 공증서면, 공정증서 있죠? 확인 정보 이런 것들. 8호 등기소의 표시, 그 다음에 9호 신청 연월일 봐주시고 5페이지는 별도로 보지 않겠습니다. 6페이지 넘어갑니다. 6페이지 5번 규칙 또는 일괄 신청하는 부분. 규칙 43조 법령상 인정되는 경우인데 우리 기억본을 나중에 보실 거예요. 법령상의 기억 부분. 신탁행위에 의해서 신탁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보이십니까? 이거 신청서 일괄 신청하라고 하니까 머릿속에 탁 안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신탁등기와 관련해서 신청서 하나 보러 가죠. 신탁등기는요. 공동신청하고 단독신청이 한꺼번에 물려져 있는 부분이에요. 어디로 가시냐면 226페이지요. 226페이지. (226페이지) 보시면
신청서 제목 봐주세요. 소유권 이전 및 신탁 등기 신청. 지금 부동산이 토지가 두 필지예요. 그쵸? 1점, 2점이 보이고 등록 문서 번호가 보이신데 제가 신탁 등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부동산에는 신탁 원부는 하나. 그쵸? 그래서 부동산이 두 개니까 뭐예요? 신탁 원부가 두 개인데 등록 문서로 저희가 이미 전산으로 보내고 여기 문서 번호를 여기다가 신청서에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11호, 2017년 12호가 여기 신탁 원부 관한 거다. 등기원인과 연월일 보시면 신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누구냐? 이 김철수 씨가 바로 위탁자예요. 위탁자.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가 여기 나오는 서울부동산 신탁 주식회사가 수탁자인 법인인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눈으로 보면 의무자 권리자가 나왔으니까 공동 신청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신탁 등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단독 신청이잖아요. 이게 공동과 단독의 복합 형태입니다. 복합 형태. 등기 원인 봐주시고 등기 목적 봐주세요. 등기 목적은 두 번 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하나, 신탁이라는 거 하나. 신탁 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로 들어가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을 이렇게 두 번을 써줘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232페이지 가보세요. 232페이지. 232페이지 가보시면 소유권 이전 및 신탁 대위 등기 신청이라는 표현이 보입니까? 신탁 등기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단독 신청인데 하지 않으면 제3자가 할 수 있는 방법 대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등기 신청서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하나, 신탁 등기 하나, 대위 등기 이렇게 세 가지의 등기 신청이 신청서 한 장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단독 신청이라고 했잖아요. 그 단독이라는 것은 신탁 등기만에 대해서 단독 신청이라는 것이지 여기 한꺼번에 넘어가는 소유권 이전까지 단독 신청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 대위 원인 보이죠? 등기 목적을 보시게 되면 등기 원인이 매매고 등기 목적에 봤더니 소유권 이전 및 신탁 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 등기 의무자 박귀자 씨가 누구냐면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신탁 재산은 돈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들이고 이게 박귀자 씨가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그리고 등기 권리자인 수탁자 이건호가 매수인이자 수탁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호가 신탁 등기를 안 하니까 누가 나섰냐? 우리 대위를 할 때는 누가 나섰어요?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대위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도 대위로 넘기고 신탁 등기도 대위로 넘어오는 이런 등기 신청이 되는 겁니다. 일괄 신청. 238페이지 가보세요. 238페이지. 자, 부동산 하나에 대해서 지금 신탁 재산이었던 것을 처분한 건데 거기 등기 원인이 매매고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보세요. 매매고 등기 목적은 신탁 등기 말소. 등기 의무자인 이 대호는 매도인이자 누구예요? 수탁자인 거예요. 수탁자. 등기 권리자란에 망정성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사람이 매수인인데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셔서 밑에 보시면 상속인 박정철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에 매수인이 사망을 해서 법 27조 플러스 신탁 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 말소 등기에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신청서에 복합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나오게 되면 이제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시험에서도 머리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거를. 그래서 우리가 1차에서 단독 신청했다는 게 등기소에 혼자 오고 법률사무소에 온다는 얘기지 등기 신청서에다가 그 사람 이름만 적는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6페이지. 네, 6페이지 그래서 거기 한번 보고요. 7페이지 아까 설명드렸고 9페이지 가겠습니다. 9페이지. 9페이지까지만 보고 잠깐 쉴게요.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신청서 기재 문자 기재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1번요. 등기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외국인의 성명, 외국인이라고 했어요. 외국인이면 거기다 앞에다가 국적, 미합중국인, 캐나다인, 호주국인, 중국인, 일본국인 이렇게 여러분한테 던져줄 거예요. 그래서 외국 주소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국적이 주어지면 그 국적에 맞춰서 쓰셔야 되는 거지. 아까 보셨잖아요. 김철수라고 했는데 미국 주수니까 외국인이다. 미국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조선 말도 아니고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한국에도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멀쩡한 한국인들이 있잖아요. 송파 이쪽에 가면 송도 이렇게 가면 진짜 많아요. 2번 부동산 소재지. 우리 약기하면 안 된다는 거. 경기도, 충청남도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동그라미 3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4번요. 자, 정정하고 간인이라는 표현인데 우리 신청서는 누가 신청서 작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직접 할 수도 있죠. 나홀로 등기하시는 분들은. 근데 우리 주로 이제 시험은 법무사가 작성하는 방법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정도 법무사 직인으로, 그쵸? 간인도 법무사 직인으로. 그 말은 8페이지 한번 볼까요? 8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거기 위 대리인 해가지고 우리가 법무사 이름을 적을 거란 말이에요. 법무사 직 거기다가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법무사 직인을 쓸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디로 가시냐면요. 보존등기 신청서 하나만 볼게요. 4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44페이지. 아주 좋네요. 44페이지가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아요. 44페이지 가보시면 한쪽에는 신청서 을지가 있고 45페이지는 위임장이 있습니다. 위임장. 자, 44페이지 보시면 이제 법무사가 작성을 하기 때문에 신청인에다가는 신청인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성은 누가 한 거예요? 법무사가 위임을 받아서 법무사가 작성하기 때문에 위 대리인 밑에 법무사 나합격이 있고 나합격에 직인이 콱 찍혀 있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 보시면 간인이 보이십니까? 간인 도장도 누가 간인을 도장을 찍는 거예요? 법무사 직인으로 간인을 찍는 겁니다. 위 옆에 45페이지 보세요. 45페이지. 등기신청서 위임장이에요. 등기신청을 위임한다. 문구에 보시면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복대리 선임을 한다. 복대리 선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본인의 특별수권이 여기 탁 박혀 있잖아요. 취하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임의대리는 어떻게 특별수권을 받아야 저희가 취하를 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거예요. 위임장에다가. 그 다음에 위임인이 있고 날인이 있고 법무사 옆에 법무사 납격 옆에는 도장 안 찍혀 있죠. 위임장에는 누가 도장을 찍는다? 위임인만. 이게 지금 보존등기 사건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있고요. 등기 만약에 소유권 이전이면요. 매도인한테 매수인, 그쵸? 우리 쌍방으로부터 대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도장이 다 찍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존등기이기 때문에 한쪽 측만 도장이 콱 찍혀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위임장을 잘못 작성하게 되면 누구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위임장을 잘못 했다. 우리가 정정을 해야 된다. 위임장. 위임인의 도장을 정정인으로 찍어야 되겠죠. 그쵸? 작성을 한 사람이 누군지 누가 도장을 찍는지에 따라서 정정을 무슨 도장으로 할 거냐, 간인을 무슨 도장으로 할 거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현재 2차 동차반에서는 중요치는 않겠지만 실무 가시게 되면 도장을 엉망으로 찍으면 안 돼요. 있으니까 다 찍는다? 정말 비춥니다. 거기 가시고 9페이지 다시 가요. 그래서 거기 박스 그렇게 만들어놨죠. 정정, 간인. 신청인이 본인이면 정정도 신청인. 간인은 그 중에 한 명씩이 아니라 정정은 전원이지만 간인은 권리자 수명이거나 의무자가 수명이에요. 대표 선수 한 명씩. 법무사 가면 정정도 법무사, 간인도 법무사. 무슨 서류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어요. 신청서는 저렇게, 위임장은 위임인이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신청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은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0페이지에 3점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